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일본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대 구분, 선생님이 임의로 구분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가장 핵심은 일본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본격적으로 한눈에 보는 일본사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한 70쪽 피면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요. 요 70쪽부터 71쪽의 내용이 이 고대 부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중세 부분은 뒤에 이어지지 않죠. 또 역사가 전개되는 세계사 전개 흐름에서 중세가 됐을 때 일본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요 흐름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볼 때 인도사보다는 일본사가 좀 더 친숙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옆에 위치해서 그런 듯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일본도 뭐 나름의 신화 시대를 거치면서 뭐 어떤 뭐 사람의 땀방울, 뭐 물방울이 뭐 일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질학적으로서는 이제 그 환태평양대 조산대로서 이제 그 지질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섬국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봤을 때는 그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하나의 섬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뭐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고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고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시대를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명들을 이야기했을 때를 보듯이 이 야요이 시대는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할 거고요. 아마 이 시기에 토기를 사용했을 텐데 그것을 뭐 조몬 토기니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야마토 정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제 야요이 시대의 소국들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의 하나의 국가가 이제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이 쇼토쿠 태자는 이제 한반도로부터 많은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있겠고요. 또 요 시대에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 한반도로부터 이제 불교를 수용해서 불교 문화가 꽃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류사의 금당벽화가 뭐 고구려의 양식을 받아들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 사로잡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카 게신이라고 해서 조금 더 힘을 키워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이카 게신이라고 합니다. 당의 율령까지만 적어볼까요? 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합니다. 수용까지 적죠 뭐. 그래서 나름의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모습으로 점차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헤이조쿄라고 하는 오늘날 나라인데 이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일반적으로 나라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시대의 역사책과 같은 것들이 많이 편찬되네요. 고사기, 일본 서기 적어볼게요. 뭐 이런 책들이 쓰이면서 나름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일본 풍토의 느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이카케신과 같은 경우도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인 거죠. 왜? 일본은 독자적인 그 율령 체제나 뭔가 일본의 그 법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좋으니까 그걸 가서 보고 수용해 온 거죠.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근데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자신들의 독창적인 그 고유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대 부분에서는 헤이안 시대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일본 고유의 문화를 극풍 문화라고 할 거고요.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전반적인 외교의 상황적인 배경으로는 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용해 오려고 견수사나 견당사를 이제 파견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수나라가 무너져서 견당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당나라의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 헤이안 시대가 되면 견당사를 아예 그냥 폐지시켜 버립니다. 왜? 우리나라 고유 문화도 충분히 발전되었고 그 고유 문화를 꽃피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관복이 등장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피가 크면서도 뭔가 불편한 뭐 그런 느낌의 이제 관복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일본 고유의 문자, 가나 문자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문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국가의 언어, 생각 뭐 이런 게 다 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자 뭐 그림도 보이고 있고요. 일본 나름의 건축 양식도 만들어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안 시대가 되면 일본 고유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걸 극풍 문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말기 시대부터 그 귀족들이나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을 점차 등용하면서 키워나가고 있냐면 무사 세력들을 키워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위무사죠. 호위무사. 군인이죠, 군인. 칼잡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이후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면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중세 시기는 일반적으로 막부가 그 세력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막부의 세력들이 무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막부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무신정변, 뭐 최씨 정권, 혹은 현대 시대의 뭐 군사 쿠데타, 군부 정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막부라고 하는 체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일본의 최고 통치자를 선생님은 일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부에서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쇼군만 적을게요. 일명 정의대장군인데 요 두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구조가 이 중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실권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쇼군이 갖고 있습니다. 쇼군. 쇼군이 실권을 가지면서 통치하고 있는 구조가 막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막부를 여러분이 나눠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마쿠라 막부. 자, 이름이 다릅니다. 뭐 무로마치 막부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냥 여러분 이름 정도랑 인물 정도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카가 다카우치 뭐 이런 사람, 또 무로마치 막부는 또 어떤 다른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막부의 이름이 변경된 거고요. 특히 이제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감한무역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명나라하고 감한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완전히 문을 열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상 세력들을.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본과 뭔가 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리하고 다시 넘어가죠. 가마쿠라 마카는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만든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로마치 마코가 아시카가 다카우치네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서 요즘엔 내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기억에서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볼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전국시대, 막부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 그걸 전국시대라고 쓰고 있죠. 우리가 왜 춘추전국시대 그런 분열시기라고 느껴보면 되겠고, 이것을 통일합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이것을 통일하는 그 입장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히 통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에서는 바로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해서 이 막부를 모두 이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도 막부는 어떻게 보면 이 막부 시대의 최종 끝판왕이니까 조금 더 힘이 강한 측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 집권적 봉건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사실 선생님이 봉건제를 이야기하면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본의 봉건제라고 하는 건 조금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부라고 해서 곳곳에 할거하는 그 지방 세력들을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앙의 힘이 강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 중에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9년제하고 비슷한 건데 지방관들이 자신의 자제나
아내를 중앙에 에도의 인질처럼 두고 지방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도 막부의 최고 통치자 쇼군의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에도 막부는 좀 강조해서 여러분이 알아둡시다. 에도 막부. 잠시만요. 별표 한번 칠게요.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에도 막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존인 문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꼽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에도 막부 시대에 이제 상행위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존인이라고 부를 건데 이들은 가부키, 왜 남자들이 얼굴 하얗게 분칠한 다음에 여장하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있어요. 연극의 형태. 그걸 가부키라고 하고요. 우키오에 뭔가 이 존인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상인 집단이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화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우키요에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서양 그 화가였던 뭐 고흐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들도 발달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인 문화 바로 에드막부 시기에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대 시기는요,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하고 유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너네 항구 열어, 개항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일본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워서 하는 거냐면, 일본으로부터 똑같은 이제 경험을 해서 한반도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세력이 배를 타고 와서 일명 페리제독이 흑선을 타고 와서 너네 항구를 열어 요구를 하게 되니까 항구를 결국 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일 화친 조약 나아가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세계에 일본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뭐 미국이 필요할 경우 와서 뭐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 혹은 어떤 항구를 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가서는 여러분이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십시다. 메이지 유신 기억해 두세요. 메이지 유신. 자, 근대 시기는 어떻게 보면 뭐 제국주의라고 할지 미국 세력들이 이제 내려와서 일본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자, 일본도 이제 이러한 변화하는 시기에 서양식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서양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중세시대는 이 일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힘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일왕 세력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 근대 시기의 개혁의 뭔가 중심으로서 두고 이제 국가의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폐번치현, 옛날에 이제 지방 제도였던 번을 없애고 현대식 제도였던 현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징병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방을 보유할 수 있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두고 있고요. 또 근대식 교육, 서양 문화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 시대에 어떤 이야기도 전해지게 되냐면 일본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서양인들은 무엇을 먹고 저렇게 키가 크고 힘이 강한 거지?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관찰합니다. 보니까 고기를 즐겨 먹네? 우리도 고기를 즐겨 먹으면 서양인들처럼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규동과 같은 그러니까 전골 요리죠. 뭐 그런 스키야키들을 이 당시 시기부터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영양학 측면, 뭐 체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해야 뭐 근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들은 단순하게 서양의 문화나 서양의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법, 모든 서양식 무기 뭐 이런 것도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게 언제 나타났다? 1868년 메이지 유신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점차 세력을 뻗어나갑니다. 어차피 서양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더 대륙으로 뻗어나가 보자 라고 해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한반도에서 했죠. 사실 한국 싸울 때 또 배웁니다. 뻥 하고 싸워서 기습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하고요. 이번에는 거의 서양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하고도 싸워서 뻥 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사실 왜 싸우게 된 거냐?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고 싶었는데 한반도를 이제 간섭하거나
한반도에서 통치하고 혹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지배권을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을사조약도 겪게 되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천천히 적어볼게요. 잘 안 적혀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이제 겪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뻗어나가고 있네요. 자, 중국의 2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중국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국가고 중국이 이렇게 막 일본의 요구를 수용 혹은 일본의 공격을 받을 만큼 이렇게 약한 국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요 당시 시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1929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면서 일본이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실업의 상태, 국가적 위기,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들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고 국가가 힘들어.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는 거, 약탈을 하고 쳐들어가서 뺏는 것도 하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물론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며 사람들의 피해는 없었냐라고 물으면 정당하지 않죠. 사람도 많이 죽었고 옳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일본은 이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인들 굉장히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중국인들의 뭐 건국절이니 뭐 이런 날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하고 또 독립을 한 그런 날이 됐을 때 일본을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면서 표현하는 경우가 여기서 이제 크게 영향을 주고 있겠고요. 자, 일본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독일, 이탈리아하고 힘을 합해서 추축국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의 세계 전쟁에서도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나아가서 태평양 전쟁, 동남아시아, 뭐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형성하겠다라고 해서 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이제 해군을 갖고 이제 공격을 하죠. 이 태평양 전쟁은 사실 이제 진주만 기습까지만 그 카미가제의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할지라도 보니까 일본이 압도적이야.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거의 일본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원자폭탄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에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비운의 현대적인 역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일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둘 것인가 혹은 전쟁의 전범이기 때문에 사형을 처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가 일본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미소 냉전의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 일본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세력들을 견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일본의 세력들을 살려두고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도 보면 해상 자위대라고 해서 일본의 공식적인 군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어만 할 수 있는 해상 자위대만 있는 건데 그래도 거의 손꼽아 볼 수 있는 국방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거의 경제 대국으로서 물론 뭐 버블 경제나 지금 뭐 방사능이니 도쿄올림픽이니 뭐 여러 평가들이 뭐 왈가왈부는 있겠습니다만 요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 이제 발전된 국가들이고 힘이 강한 국가들인데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경쟁의 위기를 직면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사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일본사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요 정도 내용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뭐냐면 일본의 고유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헤이안 시대의 국문화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하나의 막부로서 에도 막부. 중앙집권 체제 강화되고 있고요. 산키인 고타이제 조닌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시기. 자, 그리고 서양식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발전하고 있었던 메이지 유신. 요 세 가지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본사를 잘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수능의 단골 출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수능을 보진 않더라도 같은 맥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점으로 일본사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마무리해 보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현동쌤과 함께 또 일본사 배웠으니까 다음 내용들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